오늘은 고려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면서 지은 것이 뭐냐. 그래서 이제 신라 (780년) 800년도에 들어가면은 신라가 왕실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왕실이 약해지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그 호족들이 이제 분홍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 앞에 첫 번째 그 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구산선문이라 해서 알기 쉽게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라는 없고 신라의 경주는 없고 전부 경주에서 변두리 지역에 있는 데서 구산선문이 만들어집니다. 샹통일 이후에 아미타 신앙으로서 신앙으로 불교가 유지되다가 호족들이 신라 왕실의 힘이 약해지니까 거기에서 자기 지역에 새로운 장원제도를 시작합니다. 그런 장원제도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 그 집안에서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스님을 만들었어요. 출가를 시켰어요. 출가를 시켜서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때는 뭐 중국 유학 갔다 오면 최고니까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교학을 중심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새로 일어난 당나라에서 새로 일어난 선법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때에 왕건의 아버지 왕릉이라고 개성에 있던 호족이었는데 이 개성에 있던 왕릉은 뭐냐? 무역업을 중심으로 장보고 이후에 장보고의 대를 이을 만한 대해상무역을 전개했다. 그러면서 아주 불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중국에 유학을 가려면 전부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국가에서 파견하는 파견선을 타든지 아니면 상선을 타든지 해야 중국에 유학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스님들이 이제 국가에서 파견하는 파견선을 타기는 국가에서 선발한 유학생이라야 국가에서 선발한 유학생이라야 그 배를 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상선을 타니까 왕릉이 운영하던 상선을 무역선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심이 있어가지고 스님들이 유학 간다면 다 자기 집에 개성에 모셨어요. 개성에 모셔가지고 공양도 대접하고 갈 때 여비도 넉넉하게 주고 그리고 이제 유학에서 돌아올 때는 또 이제 그 스님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스님들을 아주 대접을 잘해요. 스님들은 공양 대접 잘하고 여비 잘 주면 좋아해. 그러면은 불잘하면은 뭐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불잘하면 무조건 지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경주 신라로 간 거, 왕궁으로 간 것이 아니고 다 자기 지역에 간 거예요. 자기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는 제일 그 호족 가운데는 제일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라고. 그냥 법문을 합니다. 법문을 하면서 할 때마다 그 왕릉이나 그 아들 왕건이 아주 신심이 있고 말이지 사람이 참 후하고 좋더라. 여비를 넉넉하게 주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호족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아도 아주 그냥 호족들 사이는 인심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 9개의 선문에 있었던 호족들은 뭐냐?
전부 조폭들이에요. 조폭들. 요즘 말로 하면 조폭들이라, 지역의 조폭들이라. 그때는 사업 잘하면 최고니까. 그 예로 말이지, 저기 청주에 가면 세계사라는 절이 있어요. 문경세제 밑에. 그 이제 문경세제를 넘어가려면은, 또 저쪽에서, 저 문경 쪽에서 넘어오든지, 문경세제를 넘어가려면은, 저기 세계사에서 자야 돼. 거기서 자야 신변이 보호가 되는 보호상들이. 그런지 방값이 비싸. 밥값도 비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밥값도 비싸게 받고 밥값도 비싸게 받고 하니까 폭리를 취하니까 나는 그거 안 자고 별도로 그냥 갈래. 혼자 가면은 딸랑딸랑 혼자 가면은 여기서 딱 연락해가지고 중간에 올라가면은 산적이 나타나. 산적이 나타나서 담배 켜버려. 그 세계사에서 자면은 뭐냐? 이제 같은 무리로 가니까 이 사람들 우리 절에서 잤으니까 결국 그게 충주 호족들에게 충주 조폭들에게 상납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사히 넘어가는 거예요. 또 문경에서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흥 보림사라든지 전부 그 큰 절들이 무슨 역할을 했냐. 요즘은 템플스테이 합니다만은 그전에는 거의 숙박시설이야. 숙박시설 하면서 꼭 그 고개 넘어 길목에 딱 있어가지고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은 못 가게 돼 있다. 그 통행세가 비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모은 거예요. 사실 조폭에서 돈 모은 거지. 요즘 말로 뭐 호적이라고 좋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산적들하고 다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 첫 페이지에 나오는 분포도입니다. 이 분포도를 보면은 경계는 하나도 없고 전부 문경, 보령, 남원, 복성, 장흥, 강릉, 영월, 영주, 여주, 저기 해주까지 연결이 돼요. 그런데 왕건의 아버지 왕릉이 말이지. 후백제하고 후고구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이제 후삼국이 이제 벌어지는데 어디에 붙어야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견원자태 붙는 것보다는 국리자태 붙는 게 좋겠거든. 그래서 국리자태 태봉국에 붙은 거예요. 태봉국에 붙어서 자기 아들을 수군 제독을 시킵니다. 해군 참총장이라 왕건이. 그래서 어디까지 전쟁을 갔느냐? 나주까지 갔어. 나주까지 가서 나주 전쟁에서 이겼어. 그래서 이 왕건이 통제하는 지역이 어떠냐면 나주부터 목포 나주부터 시작해서 개성까지를 전부 다 예성강까지를 다 지배해. 그래서 수군은 완전히 이 왕건의 집안에서 갔어요. 그 왕건이 해군에는 전쟁에서 필승을 했는데 백전배선을 했는데 육군에서 많이 깨졌어요. 육군에서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서 육군 저기에서는 전쟁에서는 아주 서툴렀어. 그런데 그 서투를 때마다 죽을 고비를 만날 때마다 누가 도와주느냐? 스님들이. 왜? 스님들은 그 지역의 지형 지문을 잘 알잖아요. 그 산속에서 오래 살면서 평생 거기가 고향이니까. 그래가지고 견원 군대자들 갇혀가지고 완전히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스님들이 뒷길을 가르쳐줘가지고 도망가.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운문사 전쟁. 운문사 전투 거기에서 완전히 국내가 잡혀가 저기
왕건이 잡혀가 완전히 죽게 생겼는데 스님들이 산 넘어가는 빗길을 가르쳐 줘가지고 겨우 피신하고 자기 부하들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스님들한테 잘해야 돼. 앞으로 전쟁을 하더라도 산에 산악 전투가 일어나면 스님들이 그 지역을 제일 잘한단 말이야. 해인사 중에 일어나면 해인사 그 지역의 지형 지물을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왕건은 잘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아주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궁예가 이제 상당히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그랬지만 견훤도 또 신라왕실까지 있죠. 신라왕실의 경순왕을 누가 세웠나요? 견훤이가 세웠어. 견훤이가 추천해서 마지막 경순왕을. 그런데 궁예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변해가 관심법으로 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장군들을 다 죽인다. 거기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 왕건이 이제 저거 되는데, 그러면서 왕건이는 구산선문 다니는 데마다 전부 다 부인을 삼았어. 부인을 삼아놓으니까 구산선문에서는 볼 때 뭐냐, 우리 사위다 하니까 뭐 무조건 도와줄 거야. 경제적인 지원, 군사적인 지원, 이런 게 돼가지고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건국하면서 왜 그러면은 왕건은 교합불교나 신앙불교를 배제하고 선불교를 했더냐. 지금까지는 신라 고구려 백제는 뭐냐, 왕의 씨가 있어. 왕이 될 수 있는. 신라도 선골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전부 그렇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집안에서 왕을 했잖아. 그런데 왕건은 전혀 다른 저기에서 왕을 하려니까, 왕을 할 수 있는 임금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병이 필요해요. 그때 선에서는 무엇을 주장했냐? 적심적구를 주장했다. 네가 바로 부처다. 네가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왕의 씨앗이 아니라도 힘만 있으면 부처가 되는 거야. 중생도 깨달으면 부처가 되듯이 일반 백성도 힘만 있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적심적불설을 바로 거기에다가 적용을 시켰다. 그래 이제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보니까 임재선이나 가나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냐? 살주해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하게 이제 하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또 다른 사람이 힘을 또 해가지고, 쿠데타를 언제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패 2번째 신라말 고려초의 구산선문에 거기에 보면은 거의가 마조 도일 밑에 가서 서당 지장의 제자들이 구산선문 가운데 3개를 전부 다 거기에 들어. 대부분이 여기에서 들어오고 맨 끝에 2개는 고려시대 때 이제 구산선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라에서 완전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왕건이 자기 아버지가 무역업을 했기 때문에, 무역이라는 것은
아주 외교술이 능해야 돼. 장사하는 것은 외교술이 능하지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왕건은 인심이 구해가지고 아버지 때도 그렇고 인심이 구해서 특히 스님들 자태 절에 시주마야고 또 베풀기를 좋아하고 거기다가 외교 능력이 있고 포용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왕건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산 선문에 유학생들에게 유학 갈 때 모셔다가 차비드리지 오실 때 또 자기 집에 모셔다가 며칠씩 계시면서 그냥 저거 하고 선고해드리고 또 여비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불교계에 아주 공헌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지방 호족들에게 가서 이제 스님들이 잘 법문하면서 인심구하더라고 왕건이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사람이 다르더라고 이렇게 이제 자꾸 선전하니까 스님들은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왕건이 그 선종에서 건국 이념을 잡고 적심 적불서를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부인이 얼마냐 하면은 부인이 29명이야. 부인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난 자식은 뭐 수십 명이라서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 부인 가운데 3페이지에 보면 부인 가운데 내가 대부분 이제 많지만도 대표적인 부인을 왕을 낸 부인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왕건의 정식 부인은 신해왕후라고 유신대 경기 북부 지역이라.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 자녀가 없었는데 두 번째 부인은 뭐냐면 장화왕후라고 오신대. 여기는 저기 뭐 나주 목포 전쟁에 가서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전쟁하다가 보니까 어떤 데서 쫙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빛이 비쳐가지고 가서 보니 우울가인데 우울가에 어떤 사람이 빨래를 하고 있어. 어떤 처녀가. 그래서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니까 이 처녀가 물을 딱 한 바가지 떠서 주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버드나무 이파리를 딱 넣었어. 버드나무 이파리를 넣어서 주니까 그냥 물을 떠주면 그냥 목에 갈증이 나서 그냥 펄럭펄럭 막 마실 텐데 버드나무 이파리를 떠주면 마시려니까 그냥 이파리가 쑥 들어오니까 또 후 불고 또 마시고 그랬다. 그래서 아주 얼굴도 미몬데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버드나무 이파리를 넣어주냐. 지금 숨을 헐떡거리고 뛰어와서 급하게 물을 잡수시면 취하기 때문에 버드나무 이파리가 들어있으면 급하게 물을 못 먹어서 취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립니다. 참 그러니까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또 얼굴도 이쁘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쳐들어갔어. 쳐들어가서 이제 그 오실집에 가가지고 그 처녀를 내놓으라고. 그냥 하룻밤을 자는데 그 오실집안이 좀 대재벌도 아니고 호족도 아니고 또 뛰어난 집안은 아니야. 그래서 같이 이제 잠을 자다가 첫째가 뭐냐? 이제 일남이 이제 왕건으로서는 첫째 아들인데 이 첫째 아들이 두 번째 왕건이 죽고 해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명왕후라고 이제 충주 유시라. 그런데 충주에 가서 또 이제 부인하나.
뭐 전쟁터에 다니는 데마다 그냥 저걸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5남 2년을 낳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충주 유씨 쪽에서 3대 정종과 4대 광종이 나와요. 여기에서 5대 경종이 이제 또 광종의 아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충주 유씨 집안에서 후손이 번창. 이 충주 유씨는 또 굉장히 능력도 있고 부호였어요. 그 다음에 4대 신정왕후는 황보신데, 이거 해주 사람. 이거는 이제 고려가 되고 난 뒤인데, 여기도 일남이 있었는데, 대모왕비라고 광종의 피가 됩니다. 이제 고려시대 때는 전부 건친 결혼이에요. 건친 결혼. 사촌, 이복 동생, 육촌까지 다 안 가. 다른 성바지하고 결혼해 놓으니까 외척의 세력이 등산을 못 사는 거야. 등산에 못 사다 보니까 자기 사촌, 이복, 동생, 이런 식으로 전부 결혼을 하니까 그거 다 집안이잖아요. 외척이 훨씬 줄어들었다. 왜 건친 결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이 있어요. 다음에 5번에는 신성왕후 김씨는 경주 신라왕 마지막 경순환의 사촌누이예요. 신라왕씨라고도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경순왕이 그냥 딱 전쟁 안 하고 왕건자한테 나라를 바쳐버렸잖아요. 6번에 성덕왕후는 사남 4년대, 이거는 어딘지 자세히 나오질 않습니다. 이 외에 뭐 전부 29명이니까 29명도 더 됐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제 2대 왕건이 이제 왕건 태조가 50세에 죽게 돼요. 50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왕건의 길게 이걸 못합니다. 못하고, 왕건이 66세에 돌아가시네요. 66세에 돌아가시는데, 이제 2대 정종이 왕건이 돌아가시고, 해종이 이제 임금이 되는데, 해종이 임금되는데, 집안이 약하다고, 외가 집안이 약하다고 반대를 많이 해요. 반대를 많이 하는데, 왕건 태조가 부하자한테 아들자한테 주라 그러면서 상자를 보냈는데 그 안에 권력풀을 넣었어. 이것이 바로 태자로 삼으라는 얘기구나 해서 이제 인심을 돌이켜 태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해종이 이제 임금이 됐는데 외척들이 자기 외가 집안이 약한데 다른 사람들은 외가 집안이 강하지. 그러니까 사방에서 이제 못 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2년 만에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종의 형인 2대 장화왕후 3대 신명 순성왕후의 이제 큰아들이 정종이 이제 3대 정종이 되는데, 정종은 또 밤마다 꿈을 꿔. 밤마다 꿈을 꾸는데 외척이 그냥 막 쳐들어오는 꿈을 꾸는 거라, 왕궁을. 그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정종도 4년 만에 죽어.